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성범죄가 이루어졌다는 강원도 원주 별장은 물론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등 10여 곳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6년 전 처음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했을 때 가면 10여 개를 포함해서 3천여 점이 넘는 압수물을 확보했고 여기서 50여 개 유형의 DNA를 확인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DNA와 김학의 전 차관의 DNA를 비교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을 몰고 청와대로 돌진했다 체포된 육군 소령이 오늘 오후 군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했습니다. 달아난 소령은 3시간 만에 서울 지하철 노년역 화장실에서 다시 붙잡혔습니다. 어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단일화한 정의당이 한석, 한국당이 한석을 가져갔습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기초의원 당선자도 내지 못한 여당에선 비겼지만 졌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를 체포했습니다. 앞서 황 씨가 2번이나 소환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서 분당의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황 씨를 압송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수 로이킴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로이킴은 가수 정준영 씨와 같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노조가 자승 전 총무원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이 조계종의 생수 판매 사업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제3자에게 흘러들어가도록 해서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JTBC는 이런 정황이 드러난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벚꽃 축제가 한창인 경북 경주입니다. 길을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노점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텐트를 나무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놔서 좀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바닥에는 이렇게 쓰레기들도 많이 버려둔 상태입니다.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벚꽃 축제 현장,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전 차관의 집과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별장은 정확히 6년 전에도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곳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JTBC의 취재 결과 당시 압수수색에서는 별장 모임의 성격을 짐작하게 하는 10여 개의 가면이 발견됐고 그 밖에 성범죄를 짐작하게 하는 정황도 여럿 나왔습니다. 가면에서 여러 사람의 DNA가 검출됐지만 당시 수사팀은 김학의 전 차관 DNA와 대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아서 진상규명 기회를 놓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정황입니다. 먼저 수사 상황을 전해드리고 JTBC가 취재한 별장 압수수색 내용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김민관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곳이 10여 곳에 달한다는데 장소를 보면 수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은 물론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성범죄 장소로 지목된 강원도 원주의 별장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수사단은 2사람이 지니고 있던 휴대전화기도 확보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영장 자체엔 뇌물 혐의만 포함됐지만 사실상 성범죄 등도 모두 포함해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네, 김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의 경우 수사 등에 대비해 준비해놓은 자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서 출국 시도 등을 했던 만큼 증거인멸 정황 등도 함께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이 포함된 건 윤 씨가 뇌물 제공자로 지목된 만큼 관련 장부나 대가 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전 차관뿐만이 아니고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야반 출국을 시도한 김 전 차관에 이어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역시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수사단은 곧 이어 윤 씨를 부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윤 씨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를 토대로 김 전 차관을 부르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출국 금지 얘기가 나와서인데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건, 이건 결론이 나왔는지요? 예, 그동안 검찰은 관련 법무관 2명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포렌식 작업을 이어왔는데요. 최근 포렌식 작업을 마치고 그 결과를 법무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자료를 근거로 법무관과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예, 동부지검에서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까지 넘어오지 않은 채 남아있는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자료 일부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주목됩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대문구의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 수사 과정에서 남아있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3만여 건의 디지털 증거를 검찰에 넘기지 않아 증거를 누락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사용한 노트북에서 나온 사진 파일 16,000여 개와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자료를 넘기지 않은 걸로 파악되면 그 의도와 배경까지 조사해야 합니다. 약 3시간 만에 끝난 압수수색에서 수사단은 자료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트북과 당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추출됐지만 검찰로 넘어오지 않은 자료가 있던 겁니다. 다만 수사단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목록과 남아있는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곧바로 확보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단은 영장을 보완해 조만간 관련 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모임의 성격을 짐작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당시 수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취재 결과 2013년 수사 당시에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범죄의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을 무더기로 압수했습니다. 그중에는 10여 가지의 가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면에서 여러 사람의 DNA를 채취하면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출입을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었지만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3월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압수한 물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JTBC는 국회 백혜련 의원실을 통해 당시 경찰과 국과수 사이에 오고 간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먼저 경찰이 국과수에 보냈던 의뢰서입니다. 가면 18점을 압수했으니 DNA를 분석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국과수의 감정 결과서입니다. 다양한 남성의 얼굴이 그려진 가면과 동물 형상을 한 가면들을 분석했고 이 중 일부에서 사람의 DNA를 확인했다고 돼 있습니다. 가면에 남은 머리털과 피부 접촉 부위 등에서 확보한 건데 모두 9명의 DNA 유형이 발견됐고 그중 남성은 6명이라고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이 범죄 현장인 별장에 실제로 출입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도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가면에 나온 것과 비교할 김학의 전 차관의 DNA는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당시에 경찰은 가면 이외에도 별장에서만 모발 등 다른 증거 3천여 점을 확보했습니다. 국과수는 여기서 47명의 DNA 유형을 확인했는데 이 역시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 DNA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유선혜 기자입니다. 당시 경찰은 별장에서 모발 등 증거 3천여 점을 확보했습니다. 모발 외에도 약통과 머리빗 등이 나왔고 성관계를 짐작해야 하는 직접적인 증거도 여럿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여기서 남성 23명, 여성 24명 등 47명의 DNA 유형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 1명의 DNA는 가면의 피부 접촉 부위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습니다. 당시 별장엔 건물 관리인이나 요리사 등 다른 사람들도 오갔습니다. 따라서 DNA가 검출된 47명 모두가 성범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별장에 누가 왔는지를 확인할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별장에 간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별장에서 확보된 증거물을 토대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DNA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 전 차관뿐 아니라 성범죄 의혹을 받는 예비역 군 장성 등 또 다른 사람들의 별장 출입 여부도 DNA 비교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수사를 시작한 검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의 압수물 목록과 국과수 감정서 등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성범죄 의혹의 현장으로 지목된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나온 가면은 보신 것처럼 결정적인 수사 단서가 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수사에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취재를 담당한 서복현 기자와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가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수사에는 어떻게 이용될 수 있었던 겁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이미 별장 모임 때 가면이 이용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압수수색에서 가면이 발견이 됐던 겁니다. 가면에서 나온 것과 사건 관련자들의 DNA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일치한다면 최소한 별장 출입 여부를 확인할 단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겠네요. 예. 이른바 별장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었다. 뭐 이런 진술도 수사 과정에서 나왔습니까? 그런 진술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다만 이 경찰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묻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별장 출입자들의 신원 그리고 당시 모임의 분위기나 성격 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대목에서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예. 관련 조사,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한 부분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 전 차관의 DNA는 왜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우선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 단계에서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검찰은 일단 김 전 차관의 DNA를 확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 수사팀 관계자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 전 차관은 소환이 아닌 병원 방문 조사만 있었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DNA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김 전 차관만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안 했습니까?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요.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다른 사람들은 DNA를 채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김 전 차관은 못했다는 겁니다. 예. 가면 말고도 예를 들면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DNA가 나왔잖아요. 예. 예. 모두 몇 명 정도입니까? 국과수 감정 결과서를 보면요. 현장에 출입한 흔적이 있는 사람은 모두 56명 정도가 됩니다. 꽤 그러니까 많네요. 예. 예. 그러니까 가면 그리고 머리카락 등에서 56명의 DNA 유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전 차관 외에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 더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물론 이 중에는 범죄와 관련 없는데도 여기서 DNA가 발견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DNA를 확보하면 예. 그럼 뭐 비교한다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의 공문을 잠시 보실까요? 예. 공문을 보면요. 비교할 DNA를 채취할 때까지 DNA를 보관해달라고 국과수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 DNA 분석 자료 오늘 저희가 보도를 했듯이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확보를 한다면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고발아 나는 거기 안 갔다라는 것으로 또 그 증거로 쓰일 수도 있을 테고. 예, 일단 현재 특정된 범죄 시기가요. 2006년에서 2008년입니다. 그리고 예. 압수수색을 한 게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차이가 나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예.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지금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동영상 외에 추가 물증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해야 된다. 이런 예.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거봐라. 내가 별장에 안 갔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자인 윤중천 씨도 DNA를 채취해서 비교를 했는데 일치하는 게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별장 주인인데도요. 아, 그런가요? 예, 그 부분은 역시 이 범행 시기 그리고 압수수색한 시점이 다를 수가 있고 본인의 DNA가 남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치한 게 없으면 출입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일치한다면 동영상 외에 이 별장을 출입한 단서가 또 나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임명 전에도 이미 불거졌습니다.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찰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서 관련 내용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비위 혐의를 정확히 몰랐다. 그래서 임명이 됐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탐사 프로그램인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팀이 입수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업무 수첩에는 정반대의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지욱 기자입니다. 법무부 차관 김학의.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된 2013년 3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의 업무 수첩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함께 전직 경찰청장, 감사원 고위공직자, 대기업 대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날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3월 1일 휴일이었습니다. 그 상부의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사건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성접대였죠. 청와대로 경찰에 첫 전화 보고가 있었던 건 3월 5일. 그런데 나흘 전인 3월 1일부터 청와대 내부에서 광범위한 내사를 벌였다는 겁니다. 3월 8일엔 민주당 전문위원 김모 씨가 성관계 영상이 담긴 CD를 입수했다는 첩보가 적혔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야당 들고 이게 청문회 부진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CD본 목격자 진술을 전부 다 확보해라. 지휘상이 떨어진 거지. 야당의 CD 입수 때문에 경찰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다고 시인합니다.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고 하는 자체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외압으로 느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3월 10일엔 피해 여성들과 해당 CD를 최초로 발견한 박모 씨에 대한 조사까지 마칩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3월 11일 법무차관 내정준비 지시가 떨어집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규정은 무시됐습니다. 결론은 이 사람이 민정의 인사검증을 통과했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을 민정이 알고 있음에도 통과가 됐다는 게 문제죠. 제 개인적인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다면 이건 절대 불가사안입니다. 내사 열흘 동안 민정수석실 보고는 6차례, 대통령 보고는 2차례 이루어졌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역 육군 소령인 김모 씨가 어젯밤에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헌병대로 넘겨져서 조사를 받던 중에 도망쳤다가 3시간 만에 서울 지하철 논현역 화장실에서 다시 붙잡혔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에 검은 기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육군 소령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차단 장치를 들이받은 곳입니다. 김 소령이 청와대 근처에 처음 나타난 건 어제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춘추관 근처에서 경비를 서던 경찰에게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곤 3시간 뒤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전역을 앞둔 소령이라며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막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오후 10시 40분쯤 이번엔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총리 공관 방향에서 청와대 쪽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검문에 불응한 김 씨는 좁은 골목을 빠른 속도로 달려 춘추관으로 돌진했습니다. 김 씨는 차단 장치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뒤쫓던 경찰 한 명이 차단 장치에 부딪혀 다쳤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어려울 정도로 횡설수설해 범행 동기 등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몇 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오는 6월 전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오늘 새벽 4시 30분 군 헌병대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낮 1시 20분쯤 조사를 받다가 도주했습니다. 이후 청와대 경계가 강화되는 등 한때 비상이 걸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3시간쯤 지나 서울 논현역 화장실에서 붙잡히면서 탈주국도 막을 내렸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예, 피의자가 그런데 어떻게 헌병대 조사 중에 몰래 도주를 해서 서울 시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가?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죠. 김모 소령이 조사 중에 어떻게 도망 나와서 서울 시내까지 들어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김태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 소령은 지금 이곳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받던 중 이 부대를 몰래 빠져나와 도주했다가 다시 붙잡혀 온 겁니다. 육군에 따르면 김 소령은 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이 지하철역을 거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한 걸로 전해집니다. 오늘 오후 1시 24분 김 소령은 헌병단의 조사를 받던 도중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얘기합니다. 헌병 한 명이 감시하기 위해 김 소령을 따라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김 소령은 헌병에게 메모할 게 있다며 종이와 펜이 필요하다고 부탁합니다. 헌병은 종이와 펜을 가지고 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고 혼자 남아있던 김 소령은 지나가던 A하사의 차량을 얻어 탔습니다. 당시 김 소령은 사복 차림이었고 A하사와는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A 하사는 위병소를 통과해 인근 지하철역에서 김소령을 내려줬습니다. 김소령은 서울 강남으로 들어왔고 오후 4시 28분 서울 논현역 화장실에서 붙잡혔습니다. 도주한 지 3시간 만입니다. 군 당국은 도주 당시 총기를 갖고 있진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미 2차례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던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던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김소령의 도주 과정 등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99.98% 그러니까 100%에서 불과 0.02%가 모자란 상황. 어제 있었던 경남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승자가 뒤바뀐 것은 바로 개표가 99.98% 진행된 시점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고 개표 상황을 지켜본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말 그대로 지옥과 천당을 오갔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개표 시작과 함께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10%포인트 표차로 크게 앞서 나간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 한국당 지도부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개표율 50%를 넘어서도 5%포인트 안팎의 격차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일부 방송사는 강기훈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자막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건 개표율이 70%를 넘어서고부터입니다. 두 후보의 격차가 2%포인트로 줄어들더니 개표율이 94%에 이르자 0.5%포인트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한국당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패배 논평까지 준비했던 정의당은 초조하던 분위기가 안도에서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개표율 99.98%에 이르자 0.5%포인트 차로 순위가 뒤집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실시된 사전투표 부분이 개표 작업 마지막에 배정됐는데 이 지점에서 승자가 바뀌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앞선 정의당 후보에게 2천여 표가 더해진 겁니다. 최종 표차는 504표. 정의당은 승리의 공을 노회찬 전 의원에게 돌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5만 당원들은 비로소 탈상을 하겠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예, 어제 치러진 보궐선거는 표면적으로 보면 여야 1대1 무승부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단일화를 이룬 정의당이 한석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비겼지만 졌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의원까지 다 따져도 민주당 이름으로 당선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진보정당이 강세를 보여왔던 창원 성산은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보수 강세 지역인 통영 고성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각 당이 본래 갖고 있던 의석을 사수한 셈인데 여당으로선 빈손이라 할 만큼 크게 얻은 게 없다는 선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단일 후보로 밀어준 여영국 후보는 겨우 504표 차이로 한국당 후보를 눌렀고 호남 지역을 포함한 기초의원 3곳도 모두 야당에게 내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선거 기간을 관통한 인사청문회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 지역 경기 침체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겼지만 졌다, 국민이 회초리를 들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매운 예방주사를 맞았다고도 했습니다. 각 당 지도부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라는 민심의 메시지를 읽었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선거에서 나온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당에 큰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들의 뜻도 경제 좀 살려달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동료 배우인 윤지호 씨가 당시의 상황을 잘 아는 다른 배우들도 조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죠. 사건에 깊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배우 이미숙 씨가 어제 진상조사단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배우 이미숙 씨가 어제 검찰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이 씨는 장 씨와 같은 소속사였습니다. 그러다 2008년 회사를 옮기면서 대표 김모 씨와 계약 기간 등을 두고 소송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 소속사 대표인 유모 씨가 이 씨의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장 씨에게 성폭력 피해 주장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장 씨의 동료였던 윤지호 씨도 최근 이미숙 씨 등 배우들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정황들을 저보다 더 많이 아실 분들이세요. 또 실제로 언니가 도움을 청했던 분도 계시고. 이미숙 씨 소속사인 사이더스 HQ는 재수사가 원활히 진행돼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사건의 진위가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장 씨가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경 등을 살필 방침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분당의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황 씨를 체포해서 조사 중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황하나 씨가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인정하십니까? 아버지랑 친했다는 경찰청장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경찰은 오늘 오후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황 씨를 체포했습니다. 황 씨가 입원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2번이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황 씨가 나오지 않자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다만 경찰은 황 씨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포토라인에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황 씨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종로경찰서는 황 씨가 동갑내기 조모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황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입건한 7명 가운데 황 씨를 뺀 2명만 조사하고 황 씨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종로는 집회가 많아서 다른 사건은 신경을 못 썼고 해당 사건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경찰이 가수 로이킴에 대해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신분을 바꾸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구속된 가수 정준영 씨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사진을 올린 혐의입니다. 미국에 있는 로이킴은 곧 귀국해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경찰이 가수 로이킴을 피의자 신분으로 바꿨습니다. 정준영 씨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된 사진을 올린 걸로 확인한 겁니다.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입니다. 당초 김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의자로 전환된 만큼 경찰은 김 씨의 조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학업을 위해 미국에 있는 김 씨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기에 있던 23곳의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이 퍼진 걸로 파악했습니다. 모두 16명이 이들 대화방에 참여했는데 로이킴이 추가되면서 피의자는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로이킴이 직접 사진을 찍은 건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물러나면 무려 60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입니다. 코오롱 이웅렬 전 회장도 40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직장인들과는 다른 총수들의 퇴직금 계산법이 적용된 건데 대부분 기업들이 이 특별한 계산법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108억, 143억, 410억. 최근까지 대기업 총수들이 받은 퇴직금입니다. 이런 거액의 퇴직금이 나오는 건 연봉이 높기도 하지만 계산 방식 자체가 일반 직원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직원은 보통 한 달치 월급에 일한 횟수를 곱한 만큼 퇴직금으로 줍니다. 임원은 여기에 지급률을 한 번 더 곱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률이 3이라면 3개월치 급여를 일한 횟수만큼 받습니다. 총수 한 사람만을 위해 특별한 지급률을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주주총회에서 회장의 퇴직금 지급률을 6배로 높였습니다. 조 회장이 지난해 받은 보수와 임원으로 일한 기간을 넣어 계산하면 퇴직금은 약 61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총수 일가는 같은 기간을 일한 전문 경영인보다 퇴직금이 평균 2배가량 많습니다. 게다가 총수 일가는 재직 기간도 전문 경영인보다 길고 여러 계열사 임원을 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연히 퇴직금도 몇 배씩 불어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 방식을 공개하는 기업은 드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상장사 중 임원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공시한 곳은 8.5%에 불과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예, 국회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청와대 업무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는 지난 1월에 임명된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에 있었던 장관 후보자 부실 검증 논란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노진호 기자, 노영민 실장은 사과를 했다면서요? 네, 업무 보고에 앞선 인사말에서 공식 사과부터 시작했습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 낙마 등 부실 인사 검증 논란과 관련해서입니다. 하지만 조현옥 인사수석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등 책임자를 경질하라는 공세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예. 운영위가 열 때마다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 보고가 시작되자마자 30분 이상 한국당 의원들은 이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를 둘러싼 공방 때문에 이 운영위가 진행이 잘 안 될 정도였는데 잠깐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예. 청와대 지킬 사람이 없어서 못 온다는 겁니다. 조국 수석님이 청와대 수석 중에 가장 말진입니까? 아니면 가장 높아서 못 옵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시스템이 없습니까? 왜 한국당 집권할 9년 동안 한 명도 출석 안 했습니까? 아니, 출석해놓고 이렇게 욕을 하면 제가 이해가 가요. 예. 자, 오늘은 청와대 업무 보고를 하는 운영위원회 자리인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영상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영상이었는지요? 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이 박근혜 정부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했던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히려 요즘은 우리 그 법무 또는 검찰 가족에 대해 구성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이나 수사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엄격하게 하고 있다. 예. 네, 강 의원은 화제를 황 대표에게 돌리면서 노영민 실장에게 이분이 이 정부의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경질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노영민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는 없다고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직접적인 대답은 피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죠.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나왔는데 오늘 대북 특사위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장에서 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대북 특사를 고려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예.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다음 주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논의를 한 뒤에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노진호 기자였습니다. 오늘 운영위는 지난 1월에 취임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질문을 받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데뷔한 자리이기도 했죠. 삼선 의원 출신의 노 실장은 최근 논란이 된 인사검증 문제에 사과를 하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는 목소리를 높여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에 나온 노영민 비서실장의 첫 일성은 인사 문제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들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질문할 때는 오히려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거나 묵인한다면 고의로 수사를 방해한 것이고 사건 축소 은폐의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관계를 짚으며 적극 방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그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의원님들 책을 출판하지 않습니까? 이 책 출판하는 것도 다 알겠습니다. 겸직입니다. 예, 네, 네. 이것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실장님 같은 원리입니다. 예, 예. 야당 의원들과의 공방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41%를 얻었던 곳인데 이번에 45%를 얻어서 사실은 좀 4%포인트가 좀 지지도가 높아졌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좀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사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대통령께 참 감히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자, 제 말씀을 네, 들어보시라니까요. 네. 질문을 하셨으면 제 말씀을 들어보셔야죠.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임명에도 적극적인 주장을 폈습니다. 청문 왜 보고서 없이 책임을 왔다고 묻지 해서 않느냐 대통령이 말이죠. 임명하지 않은 경우가 질문을 좀 없었다니까요. 들으세요. 역대 정권이 다 그랬습니다. 청문 보고서 되든 안 되든 역대 제가 정권이 문재인 다 정권에 대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얘기입니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JTBC 허진입니다. 예, 그동안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할 때 막전이든 막후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이었죠. 이제 그도 무대에서 내려설 것 같습니다. 북한이 대남 대미 협상 라인에 대한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대남 대미 협상 라인 인사들에 대한 검열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포함한 대남 라인 인사들이 모두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비핵화 관련 협상 중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30년 이상 대남 대미 협상을 해왔고 최근에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맡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차례 워싱턴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 내부에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김 부위원장의 측근인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김 부위원장이 물러난다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대미 협상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삼지연군을 방문해 조만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의 새로운 비핵화 협상 라인은 오는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전후로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곧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건넨 뇌물 액수가 얼마인가 하는 것이죠.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간 뒤로 삼성과 특검은 치열한 서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낸 의견서 중 4건을 최순실 씨 측이 똑같이 베껴서 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말을 맞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지난 1년 2개월 동안 대법원에 낸 의견서는 모두 22개입니다. 주로 뇌물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모두 36억 원의 뇌물이 건너갔다고 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부는 뇌물을 총 70억여 원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 씨의 변호인들이 이 부회장과 똑같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10월 이 부회장 측은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으니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는데 2달 뒤 최 씨 측이 같은 의견서를 보낸 겁니다. 최서한 판결의 요지 및 위법성이라는 제목을 2심 판결의 요지 및 위법성으로 바꾸고 피고인들이 말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했던 상황이라는 문구의 주어를 삼성 측으로 바꾼 것을 빼곤 각주와 토시까지 똑같습니다. 강조를 위해 윗점을 찍거나 밑줄을 그은 부분도 그대로입니다. 이런 의견서가 모두 4건입니다. 최 씨 측은 법원의 공식 요청에서 받은 삼성 자료들을 참고했다며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이라 입장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구속기간은 오늘 밤 12시로 끝납니다. 다만 이화여대 학사비리로 징역 3년을 이미 확정받았기 때문에 당장 풀려나지는 않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예,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특검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의 입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서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하고 뇌물을 줬다 이렇게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넘어간 돈을 놓고 밑에서 알아서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중대 사안에 대한 보고 체계를 놓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 이 전 대통령 측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신 내달라고 부탁해왔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후보 측의 요청이라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유라 씨 승마 지원에 대한 삼성 측 입장은 다릅니다.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닌 나에게 의사결정권이 있다며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뇌물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의 의사결정과 보고 절차 등에 대해 완전히 다른 주장이 나온 겁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은 다스 소송비를 내기로 하면서 회사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 측은 왜 승계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냐며 검찰이 제기한 묵시적 청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예, 오늘 전국에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초속 30m, 말 그대로 비 없는 태풍의 위력이 다 나타났죠. 전국이 바짝 말라있는 상태에서 분 강풍 때문에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조승현 기자가 강풍 소식을 전하러 강원도 미시령에 나가 있는데 이 근처에서 또 큰 불이 났다고 합니다. 조승현 기자를 바로 지금 연결하겠습니다. 강풍 때문에 자꾸 좀 중계 영상이 끊겨서 좀 조마조마하긴 한데 조승현 기자, 지금 뒤에도 바로 불길이 보입니다.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근처에서 큰 불이 났다면서요? 네, 저희 중계팀은 이 미시령 고개가 시작되는 요금소, 그러니까 관통도로 요금소 앞에 있었습니다. 미시령이 오늘 전국에서 가장 센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가 진 뒤에 촬영을 하던 중에 근처에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와 봤더니 도로 양쪽에서 시뻘건 불꽃이 날리고 또 맹렬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제 뒤쪽에서도 조금 전까지 아주 강한 불길이 타올랐다가 지금은 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으로는 어느 쪽을 둘러봐도 붉은 화염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봤지만 거센 바람에 물줄기가 꺾여서 진화가 잘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이곳 강원도 고성군 토안면 원암리엔 초속 30m 안팎의 아주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불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불이 붙은 곳 근처에 주유소가 있어서 이 소방대원들이 방어선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립주택도 있어서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가 발송됐고 근처 마을인 원암리와 성천리는 물론 이 화재가 확산되고 있는 방향 쪽에 있는 장사동 또 영랑동 이런 곳으로까지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예, 지금 불길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큰 불로 보이는데 그러면 차량들은 다 지금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점으로 내려오는 즉 인제에서 속초 방면 또 속초에서 다시 인제 방면으로 올라가는 양방향 도로가 대부분 지금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나와서 길을 막고 있고요. 또 소방대원들이 소방 차량과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지나다닐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깜깜하기 때문에 이게 불 끄는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 지금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인력이 얼만큼 투입됐는지 또 장비가 얼만큼 투입이 됐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근처에 있는 시도에서 장비와 인력까지 보강 요청을 할 만큼 이곳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수많은 소방 차량들이 도로 양쪽에 늘어서서 눈에 보이는 불길마다 제압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쏟고 있지만 바람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정도로 강풍이 분다면 예를 들면 헬기를 동원한 소화 작업이라든가 이건 지금 또 깜깜하기도 해서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깜깜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설령 지금 날이 밝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 바람에서는 헬기 이륙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화면에는 불타고 있는 나무들, 숲이 불타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시간 화면인가요? 저한테 이건 실시간 화면은 아니고 아까 저녁 때 장면인데 저렇게 불이 심하게 붙었다가 잠시 소강 상태였다가 조승현 기자가 도착 직전에 다시 불길이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도 그 심각성이 그대로 다 보이는데요. 우선 제일 지금 위험한 요인은 바람인 것 같습니다. 봄 태풍이란 말이 실감이 나는군요, 조승현 기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강원 미시령은 오늘 전국에서 가장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후 5시 50분쯤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5m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소형 태풍에 맞먹는 강풍으로서
시속 11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에서 지붕 위로 나가서 온몸으로 바람을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가 뽑힐 듯이 정신없이 흔들렸고 신호등, 가로등, 이정표 등 각종 시설물들이 마치 떨어질 듯 위태로운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설악산에서는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됐고 또 야영장에 있던 야영객들에게는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 경북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도 초속 15m 넘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곳 강원 영동에는 강풍경보 그리고 경북 동해안과 서울과 경기 서부 등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도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예. 혹시 거기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근처에 불길도 있고 또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어서 이 몸을 가누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현장을 좀 시청자들께 전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중계에 예. 임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좀 줄어들어야 이게 불도 좀 잡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람은 언제까지 분단 예보가 나와 있습니까? 네, 위력은 태풍에 맞먹지만 이번 바람은 길어야 한나절 정도만 불고 멈추는 태풍과 달리 이 만 하루 이상 불 걸로 보입니다. 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고기압과 저기압의 기압 배치가 만든 바람이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바람의 세기도 오늘 밤을 지나서 내일 오전이 돼도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이 바짝 말라 있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불이 날 위험이 정말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예. 자, 조승현 기자. 상황을 좀 지켜보는데요. 조승현 기자가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위험하면 철수를 하고요. 그래도 소식을 전해줄만 하다면 저희가 2부에서 다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들었죠? 네. 예, 알겠습니다. 미시령에서 조승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전국이 바짝 마른 가운데 이렇게 오늘 곳곳에서 16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바람까지 보신 것처럼 워낙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불씨가 계속 살아났고 빠르게 번져가는 통에 진화에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인제와 고성에서는 아직도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린 불씨에 농가 창고와 비닐하우스가 불탔고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도로가 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도로 바로 옆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5분쯤 강원도 인제군 남전리 약수터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헬기 9대가 연신 물을 뿌렸지만 강한 바람에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초속 6m가 넘는 바람을 타고 날아간 불씨에 농가 창고와 비닐하우스가 탔습니다. 불이 마을 쪽으로 번지면서 19가구 35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지금은 산불 진화대 등 540여 명이 투입돼 방화선을 구축한 채 불길이 더 번지는 걸 막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경북 포항 북구의 철미산에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40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가 가까이 있어 주민들이 모두 대피했습니다. 이보다 2시간 전쯤에는 충남 아산 설화산에도 불이 났습니다. 임야 2헥타르를 태운 뒤 6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서 오늘 하루 전국에서 16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현재 인제와 고성을 제외하고 모두 진화됐지만 강한 바람에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산림당국은 현장을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예, 산불이 아니라도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해발 1200에서 1900m 사이에서 자라는 침엽수를 고산 침엽수라고 하죠. 보시는 것처럼 남쪽의 구상나무에서 북쪽의 분비나무까지 위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산 고산 수종이자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산 침엽수들이 집단으로 말라 죽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부터 강원도 설악산까지 백두대간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줄면서 나무들이 심각한 수분 스트레스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게 잡아도 10년이면 절멸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평창의 발왕산 정상부. 상록수인 분비나무에 집단 서식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나무 대부분은 이파리 없이 앙상합니다. 발왕산 1450m 부근입니다. 이곳은 예전 같으면 최고 1m까지 눈이 쌓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적설량 10cm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 눈이 있어야 5월까지 침엽수들이 수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파리 끝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상에 다가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무더기로 말라 죽거나
뿌리째 뽑히다시피 한 나무도 많습니다. 녹색연합은 2년간 100회가량의 현장 조사와 항공 촬영을 통해 고산 침엽수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고산 침엽수의 고산은 밖에서 안으로, 아래에서 위로 진행됩니다. 실제 현장을 찾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위성사진만으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한라산 윗세오름에선 구상나무의 67%가, 지리산 중봉에선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 80%가 죽었습니다. 태백산 주요 능선의 분비나무도 60%가 고사했거나 고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백산과 오대산도 분비나무는 멸종 단계에 접어들었고 설악산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길어도 10년 안에는 다 고사될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무가 수분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라고 진단합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고산 침엽수는 온난화의 바로미터인 만큼 죽어가는 개체수나 속도와 같은 자료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비나무는 멸종 위기종뿐 아니라 관리 대상인 적색 목록에도 없습니다. 한반도 고유종인 구상나무도 절멸 수준에 이르렀지만 정부는 정확한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본인들도 아니까 자꾸 실시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이렇게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고. 네,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이 생수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승려 복지기금을 마련하려고 9년 전부터 생수 판매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익금 일부가 종단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흘러갔던 겁니다. 먼저 백수진 기자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노동조합은 오늘 자승 전 총무원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종단과 사찰에 그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묻기 위해 감로수, 즉 조계종 사찰에서 신도와 방문객에게 판매하는 생수가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조계종은 감로수 판매 수익금 전액을 승려 복지를 위해 쓴다고 밝혀왔는데 수익금의 일부가 조계종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흘러간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제3자에게 빠져나간 금액은 8년간 총 5억 7천여만 원으로 같은 기간 종단 판매 수익의 절반에 달합니다. 노조는 당시 조계종 행정수장이었던 자승 전 총무원장이 문제의 제3자를 지목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조계종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홍보 마케팅을 위한 주 정의라는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우리 종단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생수 사업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었다는 종단의 해명에 대해 조계종 노조는 종단이 받는 수익금의 절반에 달하는 홍보비를 또 다른 회사에 지급했다는 설명 자체가 넌센스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종단은 홍보업체 마케팅 비용이라고 설명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녹취 파일 내용은 좀 다릅니다. 계약을 할 때 자승 전 총무원장이 나와 관련된 사람이니 지급하라고 지시했던 내용입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조계종 직원 A씨는 올 초 생수 판매 내역서에서 이상한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생수 공급업체에서 종단에 주는 상표 수수료 외에 정로열티라는 이름으로 500ml 생수 한 병에 50원씩 종단 외 다른 곳으로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A씨가 생수업체 쪽에 해명을 요청했더니 석연치 않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잘못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최초 계약할 때 자승 총무원장 스님이 어느 누군가 특정한 분을 지정을 해주면서 자기가 관련된 사람이니 지급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당시 자승 총무원장의 지시로 제3자에게 수익금 일부를 지급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석연찮은 돈거래는 자승 원장이 물러난 2017년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계종은 2010년 10월 생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종교단체가 수익 사업을 하는 걸 두고 논란도 일었지만 수익금 전액을 승려 노후복지기금에 쓴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감로수라는 이름의 이 생수는 절을 찾는 사람들이 사서 마시기도 하고 불단에 올리는 공약물로도 사용했습니다. 자승 전 원장은 조계종 행정수장을 내려놓은 뒤에도 배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알려져 불교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계종은 노조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자승 전 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대기업 채용을 위한 적성검사에서 155명 가운데 144등을 했다면 입사할 수 있을까요? 면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고도 합격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KT 채용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2012년 KT의 하반기 정규직 채용 당시 인사팀엔 별도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입사 지원자 가운데 특정한 사람들을 내부 임원 추천자와 관심 지원자로 분류한 겁니다. 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족집게 관리를 한 겁니다. 이들 중 검찰이 파악해 KT 인사 담당 임원의 공소장에 담은 건 모두 5명입니다. 모든 전형에서 탈락한 H모 씨는 적성검사에서 155명 중 144등으로 떨어졌지만 채용이 됐습니다. 실무 면접에서 가장 낮은 DDD를 받았지만 입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KT 계열사 전 대표에 따른 서류 전형에서 특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른 서류와 인적성 검사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사례를 하나씩 설명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채용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담당자로부터 특혜를 확인한 검찰은 이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을 추가로 불러 채용 비리와 관련한 지시를 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그야말로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기습 개통을 한 건 세계 최초 경쟁 때문입니다. 미국도 세계 최초를 노린다고 알려지자 부랴부랴 어젯밤 11시로 일정을 당겨서 59분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먼저 개통한 겁니다.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서 각 통신사 1호 가입자들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원래 개통 예정일이었던 내일까지 하루 더 기다려야 합니다. 내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G 서비스, 뭐가 달라지는지 또 짚어볼 점은 없는지 이세누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홈에 들어서는 타자, 멋진 골프 스윙을 내가 원하는 각도로 돌려봅니다. 현실 속에서 게임 세계가 펼쳐지고 야구장에선 눈앞에서 용이 날아다닙니다. 처음 가보는 건물 안을 안내하는 실내 내비게이션, 8명까지 동시에 연결되는 영상통화, 더 빠르고 매끄럽게 많은 정보를 전송하는 5G 이동통신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5G 전파를 처음 쏘아 올렸지만 일반 소비자는 이제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가상 증강현실이나 스포츠 게임처럼 즐길 거리가 중심이지만 사물 인터넷이나 자율주행차 등을 통해 생활을 바꿀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금은 비싸집니다. 통신 3사 모두 최저가는 5만 5천 원입니다. LTE보다 2만 원 정도 비쌉니다. 무제한 요금제는 5만 원대부터 13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통신사별로 일시적인 할인 가격이 적용된 곳도 있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는 기지국이 적다는 겁니다. 3사 모두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데 그마저도 LTE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입니다. 5G망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LTE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5G를 못 쓰게 되는 겁니다. 5G가 전국적으로 널리 쓰이려면 적어도 2년은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전남 신안 아패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가 착공 9년 만에 오늘 개통했습니다. 바다 위에 놓인 다리 길이가 7.2km로 국내에서 4번째로 깁니다. 섬 4곳이 육지와 연결되면서 1시간 걸리던 뱃길을 차로 10분이면 오갈 수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천사대교는 섬천 4개로 이루어진 전남 신안군을 상징합니다. 바람과 안개 때문에 한 해 110일 정도 뱃길이 끊겼던 섬은 육지와 찻길로 연결됐습니다. 병원 같은 것도 쉽게 다닐 수 있고 저희들도 이제 일 보러 당일로 이렇게 몇 시간 기다리고 이런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육지가 된 섬을 중심으로 물류비는 연간 666억 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광객을 500만 명까지 유치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습니다. 서울까지 1일 생활권이 가능해지면서 섬 주민의 생활과 관광 산업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5달 전에 세상을 떠난 영화배우 고 신성일 씨가 청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영화박물관에서 스크린 속 신성일을 불러낸 회고전을 열었습니다. 영화에서도 현실에서도 동반자였던 배우 엄앵란 씨는 꿈 같은 이야기였다면서 추억에 잠겼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이 방에서 기다렸어요. 영화 속 연인 엄앵란이 신성일을 하염없이 기다렸던 그 방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55년 전과 달리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봐야지. 아이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지난해 11월 눈물 속에 세상을 떠났지만 196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영화의 상징, 시대를 녹였던 청춘 스타는 강렬한 눈빛의 20대 청년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당시 흥행 보증수표로 통했던 신성일과 엄앵란은 로맨스 빠빠에서 처음 호흡을 맞춘 뒤 최초의 스타 콤비로 불리며 58편의 영화를 함께 찍었습니다. 온종일 붙어 다닐 수밖에 없던 둘의 영화 속 삶은 결혼과 함께 실제로도 이어졌습니다. 저런 남자 결혼하면 잘 살겠네. 계산이 빨라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동백아가씨는 그때 생각이 그렇게 나요. 하얀 가죽 점퍼, 그리고 세련된 코트. 가난했던 시절 부부가 선보였던 독특하고 화려한 옷차림 속엔 패션과 영화라는 새로운 문화가 담겼습니다. 내가 돈 버는 거는 전체는 옷에 있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빌딩 짓고 뭐 했다는데 난 집을 제일 늦게 샀어. 남편을 보내고는 한동안 바깥나들이도 마다했다는 배우는 부부의 영화 인생을 오롯이 옮겨놓은 자리에서 한동안 추억에 잠겼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봄꽃들이 피기 시작하면서 눈이 즐거운 요즘입니다. 벚꽃 축제도 한창이죠. 신나게 즐기다 가는 건 좋지만 아쉬운 모습도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벚꽃이 한창인 경북 경주의 한 축제장입니다. 원래는 자전거 전용길이라서 노점상들이 이곳에 들어설 수가 없는데요. 시가 점유 허가를 내주면서 지금은 노점상들이 자전거 도로를 모두 차지한 상태입니다. 노점 천막을 고정한 끈들이 벚나무마다 층층 감겨 있습니다. 머리에 닿을 듯한 천막에 좁은 길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립니다. 저희는 이제 꽃 보고 사진 찍고 이러고 싶은데 그런 게 이제 호객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가스통이 조리기구 바로 근처에 있지만 제지하는 이도 없습니다.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가 새고 나갔거든요. 공기가 있으니까. 외부에 두라거나 뭐 이런 안전지침 이런 거 없어요? 생각하는 데 나쁜 데 있어야지. 생각하시 어디에다가 나쁜 데가 없잖아요. 주변에 노점이 많은 만큼 사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습니다. 먹다만 옥수수 꼬치도 있고요. 여기도 뭔가 음식이 담겨 있었던 용기도 있고 꼬치들을 먹고 나서는 막대를 이렇게 바닥에 꼽아두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하나 더 있고 솜사탕이나 빨대 같은 것들도 버려져 있는 것을 순식간에 이렇게 주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쓰레기 봉투가 비치되어 있지만 바로 근처에 먹다 버린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셀카를 위해 벚꽃을 활용하는 관람객부터 아예 가지를 꺾는 연인도 있습니다. 소품? 약간 사진 찍어서 소품으로 와 있어. 이렇게 해서 셀카? 근데 좀 이런 거 꺾으면 안 되는 거 아니지? 그게요. 울산의 벚꽃 명소인 작천정 축제 현장입니다. 벚꽃길과 노점을 분리해도 정돈된 모습이지만 꽃을 꺾어가지고 다니거나 나뭇가지를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사람의 손이 닿는 벚꽃나무는 유독 순환인데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누군가가 가지를 꺾은 자국이 선명하고 이 나뭇가지도 방금 전에 누군가가 꺾으려다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꽃을 피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벚꽃 축제로 이름난 경남 진해 군항제. 노점에서는 고기를 굽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매년 올 때마다
더 노점상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노점상이다 보니까 좀 위생 문제도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고. 환경미화원들은 부족한 시민의식을 지적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쪽에 묵다가 말이 쓰레기통을 열심히 만들어놨는데도 이걸 그리 묻고 도로가에서 시민의식이 안주까지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제기되는 교통난도 여전합니다. 일반 도로의 차선 2개를 관광버스들이 아예 모두 차지한 상태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어서 상황이 이 정도인데 주말에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한다고 합니다. 해가 지면서 축제 현장엔 취객들이 늘어납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에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도 아무렇지 않게 버립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매년 벚꽃이 활짝 필 때마다 사람들은 봄을 느끼고 자연의 소중함을 생각합니다. 활짝 핀 시민의식으로 성숙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날도 기대해 봅니다. 밀착카메라 정원석입니다. 마침내 공개! 짜란! 궁금하시죠? 열어보겠습니다. 짠! 이게 바로 퀀텀! 장난 아니야. 너무 부드럽잖아. 이렇게 부드럽다니 반칙인데요? 그리고 고어텍스. 방수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보아를 돌려주면 발을 꼭 안아줘요. 거기에다가 충격을 순간 삭제하는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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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나가볼까요?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노회찬, 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그의 사후에 3번의 앵커 브리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은 이보다 며칠 전에 그의 죽음에 대한 누군가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을 때 했어야 했으나 당시는 선거 전이 한창이었고 저의 앵커 브리핑이 선거 전에 연루되는 것을 피해야 했으므로 선거가 끝난 오늘에야 내놓게 됐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학교에서 몇 푼거리 안 되는 지식을 팔고 있던 시절에 저는 그를 2번 저의 수업 시간에 초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저도 요령을 부리느라 그를 불러 저의 하루치 수업 준비에 들어가는 노동을 줄여보겠다는 심산도 없지 않았죠. 저의 얕은 생각을 몰랐을 리 없었겠지만 그는 그 바쁜 와중에도 아주 흔쾌히 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또 그 다음 해까지 그는 저의 강의실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를 학생들에게 소개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노 의원은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이고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정치인 노회찬은 노동운동가 노회찬과 같은 사람이었고 또한 정치인 노회찬은 휴머니스트로서의 자연인 노회찬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등진 직후에 전해드렸던 앵커 브리핑에서 저는 그와의 몇 가지 인연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그의 첫 텔레비전 토론과 마지막 인터뷰의 진행자가 저였다는 것 등등.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인연이라기보다는 그저 우연에 가까운 일이었을 터이고 그런 몇 가지의 일화들을 엮어내는 것만으로 그가 가졌던 현실 정치의 고민마저 다 알아채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놀라운 죽음 직후에 제가 알고 있던 노회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를 한동안 고심했고 그 답을 희미하게 찾아내 가다가 결국은 또 다른 세파에 떠밀려서 그만 잊어버리고 있던 차에 논란이 된 그 발언은 나왔습니다. 거리낌 없이 던져놓은 그 말은 파문에 파문을 낳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순간에 그 덕분에 한동안 잊고 지냈던 노회찬에 대한 규정 혹은 재인식을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노회찬은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돈 받은 사실이 끝내 부끄러워 목숨마저 버린 사람이라는 것.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비리를 지닌 사람들의 행태를 떠올린다면 우리는 세상을 등진 그의 행위를 미화할 수는 없지만 그가 가졌던 부끄러움은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린 그 차디찬 일가를 듣고 난 뒤 마침내 도달하게 된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동갑내기 노회찬에게 이제야 비로소 작별을 고하려 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뉴스룸에선 맥도날드 햄버거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당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허위 보고와 공무원의 봐주기 정황을 포착하고도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도 이후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민단체가 맥도날드가 아닌 국가가 배상하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 취재진이 새롭게 확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닌 2017년에 검찰 수사를 받았던 한 맥도날드 점장의 고백입니다. 그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덜 익은 패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 진술 자체가 허위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입니다. 지난 2016년 이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2살 배기 아이가 혈변 증상을 보였습니다. 점장 김모 씨는 2017년 12월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하루 전날 맥도날드 본사 법무팀과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검찰 조사를 받기 전날 그 본사에 가서 법무팀 변호사님이랑 리허설을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질문에만 대답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고 다음 날 검찰 조사에선 패티가 덜 익는 이른바 언더쿡 현상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언더쿡에 대해서 알고 있죠. 패티가 덜 익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추궁을 했는데 정확한 온도와 정확한 시간으로만 조리돼서 절대 그런 패티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김 씨는 당시 자신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옆에 회사 법무팀 변호사가 내 말 하나하나 다 적고 있었고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계속 회사를 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패티 굽는 기계를 정상으로 작동시킬 때도 일부 패티가 설 익는 경우를 수차례 목격했다는 겁니다. 좀 흐물흐물한데 그거를 이렇게 걷는 걸로 이렇게 눌러서 더 익히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이 앞에 하나만 덜 익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쪼개봤더니 덜 익혀졌고. 기계를 점검하고 가열 온도를 다시 재봐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가 뭔지는 못 찾았어요.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다시 구웠을 때는 이상이 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조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쨌든 있다라는 거잖아요. 김 씨는 재수사가 이뤄지면 자신의 진술을 바로잡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네, 재조사가 진행된다면 제가 2년 전에 검찰에 나가서 했던 그 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맥도날드 측은 매일 불판과 패티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어 패티가 덜 익는 언더쿡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2017년 검찰 수사 당시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일정 시간 패티를 굽는 만큼 덜 익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가맹점주들도 관련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에게 허위 진술 사실을 밝혔던 전 맥도날드 점장은 최근까지도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맥도날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참이던 2017년 9월 가맹점주들이 모인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겉이 검게 그을렸지만 속은 빨간 햄버거 패티입니다. 당시 해당 사진을 올린 점주는 패티를 찢어보니 이 상태였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점주는 자동 모드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어 수동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 실수로 이제 모두 안 바꾸고 이제 그냥 조리해서 사가고 막 그렇게 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관련 내용을 본사에 보고했지만 오히려 해당 지점에 책임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그릴판 기계 청소가 이제 문제라서 기계가 오작동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만 이제 얘기를 한. 최근까지도 패티가 덜 익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지난 2월 19일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 확인서입니다. 오전 10시 27분 세팅한 불고기 함박 패티의 조리 시간은 82초. 그런데 오후 6시 30분쯤 90초로 바뀝니다. 패티가 안 구워졌었어요. 약간 물컹거리는? 덜 익은 패티가 발견돼 조리 시간을 늘렸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나 노인분들이 드셨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하루에 몇백 개 나가는데 이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게 가이드니까.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조리 매뉴얼과 장비를 채택하여 식품 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서준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 우리가 햄버거병이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꼭 먹어야 걸리는 병입니까? 햄버거에 국한된 병입니까? 이 병의 정식 명칭은 용혈성 요독증후군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독소를 걸러내지 못해 체내에 독소가 쌓이게 되는 증상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오염된 우유나 채소를 먹더라도 이 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1982년 미국에서 설익은 패티를 먹고 이 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 이후 햄버거병으로 불리기 시작됐습니다. 네. 지난 2017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건강에 이상이 있다며 단체 고소한 5명 중 2명도 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당시 한국 맥도날드 측은 이 병이 맥도날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지난주 저희 보도 이후 맥도날드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네. 이 이메일 안에도 반박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저희가 오염 우려를 제기했던 패티는 쇠고기 패티고 네. 피해 가족인 최현주 씨 자녀는 돼지고기 패티를 먹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최현주 씨 가족이 먹은 패티는 발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맥도날드의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당시 맥도날드의 패티를 납품했던 맥키코리아 측은 소고기 패티와 돼지고기 패티를 같은 라인에서 생산했습니다. 교차 오염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키코리아는 이 돼지고기 패티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7년 돼지고기 패티를 먹더라도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다른 반박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 씨 자녀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사례들보다 증상이 더 빨리 나타났다라는 네. 주장입니다. 통상 햄버거병을 먹고 이틀 정도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는 데에 비해 최현주 씨 자녀의 경우 당일 저녁에 나타났다라는 게 맥도날드의 주장입니다. 최 씨가 가족과 함께 햄버거를 먹은 시점은 2016년 9월 25일입니다. 아이가 당일 저녁에 배가 아팠던 것은 맞지만 실제 의심 증상인 혈변을 본 시점은 9월 27일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알려진 잠복기 2일과 맞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연령이나 몸 상태 등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 더 일찍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맥도날드 측은 이날 우리 햄버거를 먹은 사람 중에 최 씨 자녀만 관련 증상을 보였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최 씨 자녀가 먹었던 불고기 버거는 당일 그리고 그 매장에서 300개가 넘게 팔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느냐라는 게 맥도날드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절단 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그 패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먹은 사람의 상태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또 면역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발병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실제 오염된 패티를 먹어도 관련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도했듯이 맥도날드 측은 오염 우려가 제기된 패티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납품해 판매해 왔습니다. 네.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수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서준석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 창원 성산 보궐선거를 두고 온라인에서 터무니없는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실시간 개표율 때문인데 100%여야 할 개표율이 한때 100.01%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팩트체크 결과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된 주장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100.01%가 캡처된 사진까지 지금 돌고 있죠? 네, 온라인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입니다. 어젯밤 11시 25분 캡처되어 있습니다. 개표율이 100.01%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은 오늘 오전 10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여기엔 100%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시차를 두고 다른 개표율이 나타나다 보니 이상하다는 의견, 심지어 조작이라는 주장까지 페이스북, 트위터, 댓글, 각종 게시판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100%가 넘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표가 끝나면 100%가 딱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나타난 건가요? 이건 실시간 개표율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확정적으로 발표되는 최종 개표율은 100%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실제 투표수를 실제 개표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런 실시간 발표되는 개표율은 잠정적으로 파악된 투표자 수로 그때그때 개표한 용지의 수를 나눠서 계산합니다. 네. 어제 잠정 투표자 수는 94,101명, 실제 개표된 표수는 94,113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수가 잠정치보다 12명이 많으니까 둘을 나누면 100%가 넘게 나올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선관위 설명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잠정 투표율이라는 게 실제 개표 끝나고 나서 최종 투표자 수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매 선거 때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곤 하는데 후보자분들이나 정당 관계자들 그리고 기자분들은 이해는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이 비슷한 논란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박근혜 후보가 이겼던 그 대선 때도 있었죠? 네, 2012년 대선 직후에 온라인에서 괴담까지 돌았습니다. 당시 선관위가 객관적인 증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측,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계산 방법까지 공개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선 3년이 지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동원 당시 의원이 인천의 개표율이 0.1%포인트 증가했다. 1,657표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총선 때는 대구에서 100.1%라는 개표율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시간 개표율이었습니다. 비슷한 루머가 돌았지만 루머로 끝났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특히 강원도 고성 산불, 저희 미시령의 조승현 기자가 아까 일부에서 나가서 여러분께 산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때 굉장히 불이 좀 크게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부에서 잠깐 다시 연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산불 상황이 지금도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조승현 기자를 다시 한번 좀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대피령이 확대가 됐고 서울에서도 지원 장비가 출발했다고 합니다. 조승현 기자, 예, 지금 화면상 여전히 바람은 좀 강하게 불고 있는 것 같고요. 속초 쪽으로 불이 번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들 안전도 걱정이 되고 새로 취재된 내용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저희는 조금 전에 소식을 전해드렸던 곳에서 3km 떨어진 마을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 발화지점에서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민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불길이 강한 바람을 타고 민가 주변까지 넘어온 것을 제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각 집마다 불이 켜져 있는 곳도 있고 또 주민들이 나와서 이 산불이 확산되는 그런 과정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이곳 근처에는 또 콘도가 있는데 이 콘도에 투숙했던 투숙객들에게도 역시 대피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차량들도 도로가에 이렇게 서서 불이 어느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또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화재가 워낙 빠른 속도로 넓은 면적에 퍼지고 있는데 소방 인력이나 장비는 부족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 소방관 좀 보내달라 이렇게 안타깝게 외치는 장면들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불길이 속초 시내 쪽으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초 시내 쪽에 있는 마을 그리고 동 쪽에도 점점 더 대피령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사방에 보니까 불인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대피령 속에서도 그 현장에 있는 것 같고 지나가던 차량들도 세워놓고 불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곳 상황 정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본인들의 전재산과도 같은 집이나 또 이런 것들을 다 놔두고 쉽게 떠날 수가 없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살고 있던 집 바로 뒤, 바로 옆에까지 불길이 와 있는 상황에서 이걸 끄지 않고 바로 떠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런 주민들을 빠르게 대피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인력 통제도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주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뭐 얼마든지 10분 이해는 갑니다만은 위험한 상황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그리고 아까 왜 일부의 조승현 기자를 연결했을 때 불길이 갑자기 더 크게 번졌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원인이 그러니까 불길이 다시 번지는 원인이 변압기가 터져서 그랬다면서요. 그게 맞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불이 이 근처에 있는 커다란 대형 리조트 콘도 근처에 있는 도로가 전신주의 변압기가 펑 하고 폭발하면서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뭐 정확한 원인이야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불길이 크게 번지면서 현재 강원 소방본부 지휘차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뜻인데요. 소방본부는 주변 시도에도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울소방에서만 펌프차 3대, 물탱크 12대, 총 15대의 장비가 지원 출동하고 있다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고 보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단은 주민 대피에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도 현장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소화 작업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화면상으로 보자면 불 끄는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워낙에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여러 곳에서 불길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아주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진화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을 끄는 곳보다 불이 오히려 확산되는 면적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미시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더 계속되는 속보가 있다면 저희가 뉴스가 끝난 다음에 자막으로라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예. 2개만 준비했다면서요? 예. 오늘 뉴스가 많기 때문에 예. 2개 준비했습니다. 하죠. 예, 첫 키워드는 2천만 원은 누가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2천만 원이면 경남 FC의 벌금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말 많았던 보궐선거는 끝났지만 경기장 안에서의 선거운동으로 제재금을 받게 된 경남 FC의 2천만 원은 남았습니다. 예. 경남 FC는 자유한국당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황교안 대표의 기자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배상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배상하게 되면 아마 선거법 위반이 될 거예요. 적절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하면 무슨 금품 제공처럼 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가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잘 알고 하는 얘기인데요. 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인은 자선단체나 구호단체 또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추기금 같은 것을 제외하고 금품을 제공하면 기부행위가 돼서 위반이 됩니다. 돈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선관위 관계자에게 이 경우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더니 예.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기부행위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예. 정치권이 과거에 뭘 물어준 적이 사례도 별로 없고 그러다 그렇겠죠. 보니 판례도 별로 없었습니다. 비슷한 것을 유추할 수 있는 판례 문구를 하나 찾았는데요. 예. 96년 판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대가 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요. 일부가 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 관계를 할 수 없다. 사실 어렵습니까? 말은 좀 어려운데요. 네.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 대입을 하게 되면 한국당이 물어줄 책임이 있는 만큼 물어주면 문제가 없는데 예. 급부와 반대급부가 형성이 되는데 기부 행위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책임이 있는 부분보다 더 물어주게 되면 무상 제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되죠. 예. 그러면 한국당이 제재금 2천만 원 중에 과연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냐 이게 중요한데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법조계 관계자는 경남FC가 만약 구상권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럼 그만큼 물어주는 예.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요. 두 번째 키워드는 외교부의 태극기로 잡았습니다. 예,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는 우리나라와 스페인 간의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차관이 참석한 행사 자리였는데요. 예. 여기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보면 지금 가운데 있는 태극기가 구김이 규칙적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둘둘 말아서 접어져 있었던 건가요? 저렇게 구김이 간 걸 봐서는 둘둘 말지 않고 그냥 각을 잡아서 접어서 케이스에 넣어놨다가 바로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른 사진도 하나 보면 두 차관이 악수를 하는 기념 촬영을 할 때 왼쪽에 놓인 태극기가 많이 구겨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무신경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두 사진의 장소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구겨져 있었는데요. 기념 촬영에서부터 모두 발언까지 계속 저 상태로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예. 나중에 좀 지적이 나오자 관계자들이 저렇게 손으로 급히 구김을 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 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펴는데도 여전히 구김이 좀 가 예. 있었고요. 관련 규정에 따르면 태극기가 구겨졌을 경우 다림질로 펼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일단 구겨진 채로 그대로 내걸어서 좀 문제가 됐고요.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관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외교부가 요즘 가끔씩 좀 구설수에 오르는데 오늘도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예. 네, 날씨입니다. 내일 오늘보다 기온이 2, 3도 오릅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지역은 아침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몽골과 중국에서 만들어진 황사가 내일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전국이 나쁨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뉴스가 좀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Have you ever been in love?